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제 이노케티브 3세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강독을 시작할게요. 자, 그 서강자 이제 133페이지 보세요. 이 이노케티브 3세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게 이제 강독하기 전에 이제 이노케티브 3세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업적들을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자,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필리프 왕,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와 조낭을 이제 파물처해가지고 굴복을 시켰죠. 두 번째로는 4차 십자군을 조직을 했고요. 이 4차 십자군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알비파 십자군을 또 조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강제에 나오는 게 재정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 나테네너 그 공의회 4차 공의회를 개최했죠. 자, 그래서 상당히 여러 업적들이 많아요. 이노케티브 3세는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던 그 교황이었는데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37세 교황이 오른 이노케티브 3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교황이 됐죠. 교황이 모든 세속군주를 능가하는 기독교 세계 최고 지배자임을 청명함으로써 교황권을 최대한 확대시키려 노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첫 왕비와 이혼하려는 프랑스 왕 필립 2세와 그 다음에 교황의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에 반대한 영국의 존왕에게 성사 금지령을 내렸죠. 이 성사 금지령은 뭐냐면 왕에게 이제 왕을 파문시키면 왕만 파문당한 게 아니라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영토에서 신부들이 성사를 안 해줘. 칠성사를. 칠성사 중에 한 두 개만 해주고 다섯 개는 안 해줘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역은 이제 그 성사 금지역을 만들어 놓고는 그 왕에게 압박을 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받아요, 왕이요. 그래서 이런 성상 금지령을 내려서 결국에는 굴복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재정 개혁이에요. 그래서 교황청의 이제 재정적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일단 소견들에게 교회 예산을 부과하고 성직자들에게 수익의 2.5%에 해당하는 성직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속인들에게 교회세를 납부하고 성직자에게 수익의 2.5%를 해당하는 성직세를 부과했는데, 특히 이제 성직자 임명된 첫해 수입이 그 초임세라는 게 있어. 초임세가 상당히 매우 중요한 재정 수입이었다. 그래서 성직세 중에 초임세가 상당히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다양한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그다음 교황이 고유한 권한으로 청명했고, 이는 교황체의 재정 수입을 증가했다. 이게 뭘까요? 다양한 죄를 사면할 수 있다는 거는 일종의 면벌부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또 업적이 뭐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제4차 라테란 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뭐냐면 소집을 했는데 이때 나타나는 공예에서 이제 좀 볼 게 그 당시 이제 시기 때 알비판이 그다음에 알도판이 왈도판이 하면서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이단들의 어떤 척결과 대응 측면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에 이제 트레인트 공예 아시죠? 트레인트 공예와 좀 약간 성격 비슷해. 이 트레인트 공예도 그 당시 신교도에 대응해서 부교들이 이제 했던 공예잖아요. 그래서 신교대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알비파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뭐냐면 부정하는 조치를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알비파나 왈도파들이 이단이 등장하니까 이들이 종교의 교회와 다른 주장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의 기본적인 교리를 다시 확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 4차 라테란 공의회는
교회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었다. 먼저 논쟁의 대상이 됐던 그 성찬 시대 먹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변한다는 교회 하체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이게 이거는 알비파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 빵과 포도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나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논리 퍼뜩 전개했죠. 두 번째로는 모든 성인 신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고해성사와 부활절 성체를 하도록 의무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있는데 그 외에도 좀 결정하는 내용이 많아요. 두 가지만 적혀 있는데 좀 약간 더 보강을 하면 세 번째로는 그 시제에 대한 어떤 판결 참여를 금지시켰어요. 교회 재판의 시제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중세 시대 때 대표적인 시제 건데 중세 시대 때는 시제를 통해서 제 유무를 판별해요. 시제라는 거는 이제 몸에 어떤 위해를 가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로마 시대 때 증거나 자백에 의해서 보면 되게 원시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판결을 참여를 금지시켰고 교회법 안에서 금지시켰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배교자를 이제 색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 뭐 이단들이 많으니까 배교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 모든 대주교 회의를 1년에 한 번씩은 개최해두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비파들이 이제 공격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성직자들이 너무 부정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 성직자는 깨끗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도덕적 우위를 상당히 강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제들의 어떤 그런 그 문제점, 행실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제들이 어, 했던 그 결혼 많이 했죠. 이걸 금지시키고 독신 같은 것들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음주, 도박, 사냥, 상행위, 장사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인숙 추입 같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금지시켰죠. 등등을. 그래서 사제들의 뭐냐면 반은 풍성을 기르고자 했다. 그래서 이건 알비파를 의식한 조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노케티브 3세는 내부와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면서 기독교 세계를 정화시키고 궁극적 교황권을 드높이려고 노력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제4차 십자군을 이제 조직을 했고요. 물론 뜻대로는 잘 안 됐지만, 그 다음 내부의 적을 이제 뭐냐면 없애기 위해서 그 당시 1209년에 프랑스의 남부의 이나 알비파에 대한 십자군을 제청을 했죠.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이제 자정운동으로 탁발 승단이 있었어요.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요 탁발 승단 중에 대표적인 게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쿠스 수도회인데 요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알비파와 대항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교황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후 도미니쿠스 수도회는 이단 청결에 혁혁한 그 정가를 세웠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노케티브 3세 시절에는 교황권의 절정을 이루죠. 교황권에. 그래갖고 교황은 해, 그 왕은 달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절정에 잘 나갔던 교황권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중앙 집권을 가는 그 왕권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공격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쇠퇴하게 돼요. 이 시기가 이제 13세기에서 14세기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인데, 자, 그러니까 14세기 후반 정도에서 14세기 초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노케티우스 3세가 대입했던 황제 프리딩 2세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프랑스의 왕 누이 9세가 강력한 교황 지지자가 되었던 13세기 중반 이후에는 교황에 맞선 세력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교권과 소권 사이의 강력한 첨예한 대립이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 왕 필립 4세에서 발생을 했죠. 자, 1295년에 필립 4세는 영국과의 가스코너 공영정을 쟁탈전에 필요한 전비를 마련해서 성직자에게 가세를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교황 보니파키우스는 제속사제의 명함이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요거는 서계에 없고 이제 서강제만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성직자들에게 교황의 동의 없이 군주에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에 맞서서 이제 필립 4세는 프랑스에서 교황초의 금전 유출, 특히 11조라든지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교황청으로 나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이들 통해 교황청의 재정 운영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참고로 카톨릭 국가에서 그 당시 제일 인구가 많았던 국가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만큼 프랑스가 재정적 비중을 차지한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후 잠시 하해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1301년에 필립 4세는 적대 행위를 한 남부 프랑스의 주교를 필립 4세가 제지하면서 양자가 다시 대입을 했고요. 그리고 필립 4세는 교황과 싸우기 위해서 국민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3부회를 소집했죠. 최초의 3부회를. 그리고 교황은 또 그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 유명한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신령을 반포해서 왔었어요. 자, 이 유일한 권위라는 그는 뭐냐면 우남사타라고 하는데 여기 라틴어로 우남사타라고 하죠. 자, 요 내용은 뭐냐면 만일 세속 권력이 가호를 범하면 영적 권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영적 권력은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필립 4세에게 내 말 잘 들어라. 너가 개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황권의 우위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유일한 권위다.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무슨 교리가 깔려 있냐면 예전에도 한번 기출에 언급됐는데 갈리시아누스 교리가 깔려 있어요. 교황권의 우위를 강조하는 갤리시아누스 교리가 깔려 있다. 자, 1303년에 교황은 필립 4세를 파혼하기 결정하자 이때 필립 4세는 사세의 신복인 노가데를 시켜서 아날리에 머무고 있는 교황을 생포하게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나니 사건이죠. 물론 이제 이 아나니 사건이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막 비판이 쏟아져요. 늙은 교황을 잡아서 뭐 하겠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곧바로 석방을 했지만 그 충격과 수모로 해서 교황이 곧바로 죽게 되죠. 1305년에 추기경에 의해서 보르도의 대주교였던 클레멘스 5세가 교황을 선출하죠. 이 보르도니까 프랑스 쪽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필립 4세 주도로 이제 새로운 교황을 오는 클레멘스 5세를 클레멘스 5세의 교체를 아비뇽 옮겨요. 이 아비뇽은 북부 이탈리아 지역이지만 프랑스와 접근한 지역이에요.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왕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비뇽 유수라고 하죠. 아비뇽 유수 또는 고대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 바빌론 유수 고사를 따라서 교황의 바빌론 유수라고 또 하죠. 자, 이로써 교황은 프랑스 왕권의 지배에 들어갔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반발해서 로마에서 또 교황을 내세우죠. 그래서 교황이 2명이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황이 2명에서 교회 대분열이 일어나요. 대분열이. 그 교회 대분열이 이제 한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교황권의 위험이 크게 손상을 입죠. 크게 타격을 주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장으로 넘어가죠. 6장. 6장은 중세 유럽 사회 농민과 귀족, 성직자 요 내용인데요. 자, 요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상당히 이제 학문적이고, 뭔가 좀 깊이 있는 내용들 많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임용에서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성직자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요 장은 이제 제가 그 농민과 귀족 요 부분은 좀 약간 어, 훑어보는 식으로 해갖고 중요한 부분만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성직자 부분만 좀 약간 좀 자세히 강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서문 내용을 볼게요. 6장 서문 내용. 자, 보통 중세를 이제 갈래교 시대 구분하면 소노마 제국의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두죠. 그래서 약 양쪽 사이에 10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소노마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중세가 시작되고, 동시에 또 한쪽의 노마인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중세가 끝났다. 그래서 중세를 1000년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000년 사이가 이 장관 시대가 하나의 동절적 시대라고 생각하기엔 좀 착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세를 나눌 때 큰 계기가 됐던 것이 서기 10년이야. 1000년이야. 11세기죠. 이 11세기는 민족의 이동이 어느 정도 큰치고 중세가 나름대로 안정된 시대예요. 그래서 장원제나 봉건제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농업생산이 올라가고 인구가 증가됐던 시기가 11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13세기까지 좀 지속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중세는 서기 1000년 전후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리스도가 이후 1000년이 지나서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는 믿음과 반대로 서기 1000년은 사실 서구가 오랜 시련과 고통 끝에 종말에 대한 공포를 뒤로하고 도약의 첫걸음을 내딛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혼란이 빠뜨렸던 이민족의 침입이 물러나면서 신족이나 총락과 교회 같은 고구 같은 사회 세포 조직이 대산하고 봉건적 질서가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봉건제는 9세기 때 형성돼서 11세기 때 정도 이제 자리가 잡게 돼요. 한동안 실추됐던 국가 조직이 다시 해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개간의 전선으로 또는 대성당의 공사판으로 나섰고 수소 정화하게 시작된 교회는 신의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전사의 폭력을 길들였다. 자, 이렇게 안정과 활력을 되찾은 3회 터전 후에 중세 사회에는 위계적인 기본 구조가 등장했는데 이 라틴어로 오르두라고 하죠. 자, 이런 오르두의 개념은 인간사의 신의 창조 계획에 따라 제각기 특수한 직분을 부여받고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조직된 안정된 범죄로 나눠져서 있음을 나타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첨부인권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첨부인권을 근대적 의미에서만 해석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본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권한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고대나 중세 시대 첨부인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신으로부터 부여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귀족은 귀족으로서 직분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노는 농노로서 직분을 만족하고 거기에 직분에 충실해야 되고 성직자는 당연히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는 것을 일종의 천부인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 다음에 장원을 기반으로 한 농촌의 경제와 어울려 사회적 이동이 가로막힌 경직된 사회에 들어맞는 이런 개념은 집단의식이 이제 파고들어서 인간 사이의 세계 층위를 이루게 하죠.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 구조로 이제 인식하는데 그 유명한 이제 피라미드 구조에 이제 세 가지 그 계층이 등장해요.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싸우는 자, 일하는 자. 그래서 중세 시대 때 3대 계층을 이제 운유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성직자고요. 싸우는 자는 기사고, 일하는 자는 농노가 되는 거죠. 농노. 거기에다 중세 중후기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죠. 브루크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벽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새로운 계층, 이 부르주아라는 계층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층이 이 중세 시대 때 이제 계층들을 쳐내고 이제 근대에 접어드는 중요한 어떤 세력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르주아 계층들은 다르지 않고 뒤에 잠깐 언급되어 있고요. 성직자, 기사, 농노 이렇게 이제 있어요. 농노는 그냥 농민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일하는 자를 좀 볼게요. 자,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올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언급해서
넘어갈게요. 자, 중세 유럽은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였고요. 인구의 10중 8구가 농촌에 거주한 농민들 세계였어요. 그래서 유럽의 중세사가였던 루코프 원삼이 로마 제국 말기부터 해서 산업혁명까지 1500년에 거쳐서 장기적인 중세를 말한 적이 있는데, 요 장기적인 중세는 어디에도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역조론에 보면 여러분들 시대 구분이 있어요. 시대 구분. 시대 구분에 보면 장기적 중세라는 개념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렇게 1000년 동안 산업혁명 이전까지를 장기적 중세 보면 이 농민 생활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농민 생활은 산업혁명 이전이나 그 중세 시대 그 전까지 그렇게 변하는 게 없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연속성은 무엇보다 물질 환경문에 뚜렷이 나타난다. 그래갖고 이제 요 물질 환경문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생산 도구나 이렇게 이제 이동 수단이 크게 진보되어 있지 않았다. 뭐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기술적 진보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시대 때 사용했던 것들 그대로 재탕 삼탕을 했다. 그거죠. 물레방아, 풍차, 마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뭐냐면 기술적 진보가 이런 것도 이제 뭐 중세 후기 때 들어와서 그냥 하나 좀 나타난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보면 생물학적인 구체제라고 했어요. 이건 여기 생물학적 구체제는 우리가 맨델슨의 세계관에 보시면 돼요. 맨델슨 세계관은 이제 뭐냐면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에 비례해서 그 농산물은 생산물은 삼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 결국에는 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압박, 결국 인구가 이제 그 타격, 그 인구 증가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정체를 불러일으킬 거다. 그 인구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맨델스세적 세계가 맨델서의 세계관은 정근대 시대 때는 맞아요. 그 산업혁명 이전에. 그래서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보면 어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가 안정화되면 농업 생산력이나 개간 등이 해이죠. 그렇지만 일정한 지점에 올라가면 이게 이제 다시 한계에 부닥치죠. 왜냐하면 한계 체감의 법칙이,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돼. 이게 이제 서강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생산량을 올렸지만 근본적 기술의 발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뭐냐면 그거에 대한 한계가 부닥친 거죠. 예.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생산력이 어느 정도 이제 증가했다가 한계에 부닥치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농업 생산력이 증대에 의해서 너무 노동력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기술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인구 증가에 비해서 아까 그 멘델슨이 이제 주장한 것처럼 그런 식량 생산에 따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많은 인구들이 이제 또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영향 공급이 안 되니까 많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인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그 맨세스의 이제 세계관의 특징인데 이거 잘못 썼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팽창과 숙착의 원칙이 있었다. 유럽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략 1000년에서 1300년 경에는 그 유럽의 인구가 거의 2배나 3배까지 증가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경작지 면적이나 곡물 생산량, 항구지가 대대로 개발하게 되고 새로운 이제 총량이 건설되면서 잉여 농산물 잉여가 생겨서 시장이 발달되고 곳곳에 도시가 형성되죠. 그런데 이제 정통 시대 때 멘데스 세관이 그대로 적용돼서 인구에 비해서 자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대개 이제 13세기 그 13세기 후반부터 해서요. 14세기 중반 때 정도 되겠네. 13세기 중반에서 14세기 중반까지 시기에 정체기가 이루어져요. 정체기. 그리고 나서 14세기 중반부터는
뭐가 되죠? 패스트가 유행되죠. 그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죠. 그래서 요 둘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요때 그 생산력이 정체가 이루어지고 많은 인구를 분양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당 돌아오는 그 식량량이 적어지는 거야. 영양실조도 많아지고 건강도 상당히 나빠지고. 근데 14세기 중반에 그때 때마치 헬스가 유행되면서 명령력이 약한 집단에게 그게 이제 확산되면서 대규모 인구 감소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예. 자,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대략 1300년 전후 시기에 13세기 후반에서 중후반에서 14세기 이후에 유럽의 팽창이 한계가 이르고, 그리고 자원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 가인 상태고 이를 고비해서 장기간의 팽창 국면은 훨씬 더 급격한 수축 국면에 넘어갔다. 그래서 1300년부터 해서 1450년까지,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 때 이어지는 장기간의 14세기가 유럽의 인구 규모는 그 가인 인구의 해결사로 알려진 기근, 역병, 전쟁의 한란 속에 약 4, 5세기 이전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거죠. 자, 그래서 요 장기 14세기를 뭐라고 하면 중세의 위기라고 하죠. 중세의 위기.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 위기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요한 게 패스트죠. 흑사병. 그리고 패스트 이전에 이미 13세기 중후반부터 생산력이 정체에 이루어져 생산력, 농업 생산의 정체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구가 농업 경제가 민물과 썰물처럼 이렇게 순환했던 이유는 이 생산성,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증진의 기술적 도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세 시대 아무리 농업 기술 발달했다고 해도 결국엔 고대 노마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대표적인 게 이제 삼포제 같은 거 있죠. 이 삼포제도 중세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노마 시대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중부 북부 유럽 지역으로 토양이 맞는 지역으로 확대됐던 건데 근본적인 그 뭐니 기술 발전이 없었어요. 그 외에는요. 예.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나중에 산업혁명 때 이런 수축화 그다음에 팽창이라는 이런 맨델스적 세계관이 벗어나서 이제는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기술력의 발전, 인구가 확 증가되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맨델스장 세계관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농업 생산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은 장원 영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중세 농민들의 부자유한 지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노마 이래로 이제 법적 정통과 사회 통념의 가장 뿌리 깊은 것은 자유민과 노예의 구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카로링고 시대 때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카로링고 시대 때는 그 노예라는 것들이 이제 좀 약간 구별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제 기독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주 집안의 직영지에 이제 경작하는 가내노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풀어주면서 해방노예죠. 그리고 일반 농도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뭐냐면 땅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농노 간의 노예와 이제 자유민 농노 간의 어떤 그 결혼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중세 중국이 넘어가면 노예와 자유민 간의 그러니까 농노 간의 어떤 이제 신분적 구별이 없어. 다 노예나 농노나 생활 지위는 비슷해. 영주 통제를 받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농노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니, 노예가 별로 없었다는 거. 고대 시대나 그리스 시대보다 노예가 없었어요. 별로. 예. 되게 또 중세시대 때는 같은 기독교인들은 또 노예를 삼을 수 없다는 어떤 불문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노예가 이제 기독교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농노 만들어갖고 일종의 노예심을 벗어나게 해요. 어차피 그 당시에는 노예나 농노나 거기에서 거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중세시대 노예들은 어디에서 수입해 오냐면 아직 기독교가 개종된 이민족도 있죠. 아바드나 뭐 슬라브 계통 이런 그 거기에서 노예를 이제 공급을 했는데 그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노예와 농노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봤고, 그 뒤에 좀 넘어가서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쭉 넘어가서 뭐 자유의 예술인데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넘어갈게요. 별로 필요 없어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볼게요. 자, 이 142페이지 농노제가 점점 이제 뭐냐면 느슨하게 없어지면서 점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농노제 해체에 관련된 그리고 장원제 해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다만 이제 그 동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12세기 이후에 오히려 대농장 경영 형태가 등장했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42페이지 여기 단계 좀 볼게요. 13세기 잉글랜드 동남부나 15세, 16세기 엘베강 동쪽의 포유센, 폴란드 등지에서 거꾸로 노예제나 농노제의 직영지 경영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기 때 이미 서유럽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직영지가 해체되고 농노제가 완화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장원제가 붕괴된 그 시기인데 오히려 이 시기 때 더 강화됐어. 특히 이제 독일이나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동유럽 지역에서 그런 형상들이 보이죠. 특히 12세기 이래 대대적인 신민운동이 개척된 포일센에서는 포일 융코라고 부르는 그 영주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이제 국제 시장을 겨냥해서 곡물 생산을 위한 기존 농민들을 자유를 박탈하고 이들 강제 노동에 입각한 대농장 경영을 하는 새로운 농노제가 등장했죠. 이걸 이제 군주의 샤프트, 재판 농노제라고 하죠. 재판 농노제가 행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목적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자급자족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통시대의 장원제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 시장을 겨냥해서 곡물을 갖다 팔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그 농노제가 이제 재판 농노제 바탕으로 한 장원제가 계속 유지됐던 이유가 일단은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독일이나 러시아 지역은 토지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농원 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 임금이 이제 높기 때문에 차라리 자유를 결박시켜가지고 농민들 결박시켜갖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유럽에 비해서 농민들의 저항이 적어. 농민들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서유럽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그 서로 간의 굳건하게 이제 총각 조직을 통해서 있었죠. 그래서 이 총각 조직을 통해서 나중에 영주가 부당한 간섭을 하면 방박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견고한 총각 조직이 발달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새로운 생기지 않는 생기기 전에 그 뭐냐면 생긴 조그만 그러니까 갑자기 카톡이 와서 정신 없었어요. 예, 그 새롭게 생긴 그 도시들, 마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농민 간의 어떤 유대감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주 저항감도 조직적으로 이루지 못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이 재판 농노제가 이제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이제, 영국 사항이에요. 이거는 아마 이제 영국의 이제 잉글랜드에 관련된 내용인데, 잉글랜드의 3분할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항신지주였던 젠티와 그 밑에 있는 차진원 계층 요먼들이 토지 소유권과 경제권을 집중하고 있었고요. 집중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빈민으로서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의 빈민층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불균등하게 이제 뭐냐면 배분돼서 양극화됐다고 하죠. 예, 경제권이든 소유권 간에. 반면에 프랑스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영국에 비해서
토지가 모두 공평하게 좀 돌아갔어요. 중소농민층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토지가 특정한 인들에게 집중돼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토지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농업 노동자로 이렇게 전락되는 농촌의 프롤레타 계층으로 전락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요. 자, 농노제 이양과 더불어 또 하나의 주목된 것은 농민사회 내부의 경제적 분화다. 13세기 후반이 들어 더 이상 개간의 여지가 사라지고 농촌 인구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농민 가구의 토지 규모 또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생계를 잇기 위해서 품을 팔거나 땅떼기를 양도받는 대가로 영주에 대한 예속을 감수하는 농촌 프롤레타 계층들, 그러니까 농업 노동자 계층들이 점점 늘어났다. 반면에 부와 지위면에서 농촌의 엘리트 계층도 또 있는데 그러니까 농촌 사회가 양극화됐다는 거죠. 자,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가난한 이웃의 일손을 고용하고 잉여를 시장에 내다 팔고 때론 토지거래나 혼인동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분홍도 있었다. 이 분홍들은 이제 영국에선 요먼이라고 하죠. 요맨이라고 하는데 또한 영주를 대리해 재판하고 징수하고 감독하는 직책을 받은 장원 관리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영주와 수도원의 영지 관리를 위반한 천부인도 있었다. 자, 이들은 마침 농민들에게 마치 영주처럼 행사하고 귀족들의 생활 방식을 모방하면서 실제로 가난한 귀족 가문에 혼인이 됐거나 그 다음에 자식들의 성직이나 간직에 진출하고 노력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마을 공동체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뒷부분은 이제 뭐 농민들 일상생활인데 제가 일상생활 같은 것도 문제 내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교양사만 읽어볼 수 있는 내용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싸우는 자 기사와 귀족 계급과 내용이죠. 이 중세사의 귀족 계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세 귀족은 기병으로 이제 일치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원래 보병이 있긴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기병을 가리켜서 이제 주로 기사계층들은 이제 한정돼서 얘기를 하고 있죠. 군인으로서 직업 정상으로. 그래서 이 싸우는 자들 귀족은 대부분 기사예요. 예, 기사. 원래는 기사하고 귀족은 좀 분리된 사람들이죠. 기사는 말 타는 사람들이고 말 타면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귀족은 이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 건데 기사 계층들이 나중에 이제 11세기 봉건제가 형성되면서 무역을 소유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봉건제도가 형성됐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귀족화돼요. 그래서 기사, 말 탄다는 것은 귀족의 특권이 돼버리죠.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인식이 굳어지면서 이제 또 귀족 중에 일부는 이제 말 타는 거 상관없이 이제 귀족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양반이면 그 동반과 서반이 양반이라고 했죠. 간직을 지닌 사람만 어,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양반의 무리로 그 일가 친척도 다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족들도 기사와 동일한 시기부터 이제는 한 번 이제 귀족이 세습화되면서 이제 기사와 이제 상관없이 그 말 탄 건 상관없이 그 뭐냐면 그 무디에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예전부터 활동이 그쪽으로 흘렀다는 이유로 뭐냐면 귀족이라고 이제 칭하게 돼요. 예.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쓱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부분은 없어요. 예. 그래갖고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거 귀족은 그냥 쭉쭉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 이거 보죠. 기도하는 자. 요거는 좀 약간 읽을 게 있어요. 예, 시험 문제에 나올 게. 154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게 속도가 좀 느리네요. 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기도 성직자 어원 같은 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좀 약간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성직자들에게 공통되는 형식의 표지는 정수리부의 삭발이다. 여기인데 이게 뭐냐면 저 영화 보시면 알겠죠. 중세 다른 영화 보시는데 꼭 성직자들 보면 이렇게 거지 머리는 가운데 다 밀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것만 머리만 이렇게 남겨요. 그래가지고 왜 이상한 그 머리를 했나 하는데 이게 그레고리 7세 때 이제 행해진 거거든요. 이 그레고리 7세가 그 당시 성직자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원래 기독교로 돌아가자 기독교계로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머리부터 뭐냐면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명령을 내냐면 사울이라는 사람 있죠. 사울, 바울이라고 이제 부르죠. 이 바울의 머리를 똑같이 해라. 근데 바울은 그 당시 이제 선교로 활동하면서 머리를 그냥 다 밀었어요. 대머리로.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 머리 주변에 그 어, 눈가 주변에 그 머리는 자르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민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정수리 부분은 다 자르고 눈가 주변에 있는 머리는 그대로 놔뒀다고 그래요. 이상한 형태의 그 머리가 됐는데, 자, 이게 중세 시대 때 전형적인 헤어스타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명칭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 자, 근데 이게 나중에 하도 말들이 많고 하니까 1970년대 들어가면 이걸 이제 뭐 금지시켰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머리를 해라. 그래갖고 이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요게 뭐 교회 조직들이 쭉 나왔는데 이건 뭐 그렇게 볼만한 건 없고 여기 보면 이제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그 스톤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스톤 157페이지. 예. 157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스톤은 여기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주로 처음에 생겼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서유도에 넘어와요. 스톤 제도가.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 4세기 북부 나일 강변에 스톤 공동체가 이끌었던 성 파코모니우스가 처음으로 이러한 공동체, 그 스톤 공동체를 이제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그와 더불어 이제 동방 스톤 운동의 창시자로 알려진 카이사리아 주교 성 바실리우스가 그 뒤를 이었다. 이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공동생활하는 수도 성직자들은 세상 속에서 평신도와 영혼을 보살피는 제속 성직자와 더불어 교회 제도의 한 축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평신도의 영혼을 보살피는 제속 성직자들은 평신도와 접촉에서 사는 일반 사제들 얘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수도원이라는 그 수도사들이 또 있죠. 예,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서유럽에선 수도원 제도가 확산되어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한 것은 6세기 초 성 베네딕투스의 규칙이다. 요 베네딕투스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서방 수도원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사람인데 동방에 나온 기존의 규칙들과 교부의 전술 등 균형과 중용의 정신을 조합한 이 규칙은 서방 수도원의 정통의 호시가 되었으니 세상으로부터 분리, 그 다음에 정주 및 공동생활, 가난, 정결, 숙명의 소원, 그 다음에 7번의 공동 예배와 기도,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차린 일상생활. 그래서 낮에는 이제 육체 노동하고 밤에는 정신 노동, 독서와 필사를 하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 당시 고전에 많이 필사를 했어요. 양피지에 써가면서. 그래서 고대 문화를 뭐냐면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통을 이룬 요소들이다. 로마식 전례가 그다음에 카톨릭 포교는 확립된 카톨릭 제국 안에서 또한 제국 전역의 수도원들은 성 베네딕트 그 계율을 따르도록 법제됐다. 자,
이 성 베네딕트 계율은 정신은 10세기, 12세기 스톤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크로니스톤이에요. 그 다음에 시트 교단이죠. 이 크로니스톤은 개혁을 이제 했던 거고, 이 시트는 이제 그 크로니스톤은 더 극좌파로 개혁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그 뒤에 나와요. 자, 910년경에 성립된 크로니스톤은 봉고나의 물결 속에 이 봉고나의 물결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9세기 때 들어가면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요. 이민족의.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세속 권력에 더 유착이 되거든요. 물론 전에도 유착이 됐지만 그러면서 이 세속 권력이 교회를 이제 그때 지배하는 하기 위해서 이 교구의 성직자에게 뭘 임명하냐면 땅을 줘. 땅을 주는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토지를 주는 대신에 자신의 봉신이 되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성직자들 임명권 장악을 해버려요. 이걸 이제 봉고나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성직자 제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영주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재산을 터가지고 스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특히 게르만 귀족들은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스톤장을 자기 원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스톤을 장악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 세속 권력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봉고나의 물결 속의 대형주들은 스톤의 재산과 스톤 장직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취급하는 경우에 맞서 세속 권력의 독립을 추구했다. 크로니 스톤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주교를 포함한 모든 외부 권력의 간섭에 벗어나 오히려 교황에 직속하고 계율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 스톤전을 선출했으며 이 개혁의 취지에 동참하는 많은 스톤들이 연대해서 크로니 스톤전을 중심으로 수장을 하여 하나의 그 교단 스토에가 조직된 거야. 크로니 스토에가. 그러니까 원래 크로니는 스톤의 하나의 이렇게 스톤이었지만 그 개혁의 취지에 뭐냐면 동의하는 많은 스톤들이 같이 참여해서 스토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크로니 스톤의 개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 스톤장의 선출을 자체 스토사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요. 예전에 낙하산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시사. 너네들이 뭐 토지를 주고 물건을 주고 우리 도와주는 건 좋겠지만 세속 권력자들이 그 이상으로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그냥 주는 거지. 이걸 매개로 시사를 매개로 해갖고 우리 교회를 간섭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스톤 현장, 크로니 현장을 내걸죠. 자, 그래서 이 크로니 스톤 관련돼서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으니까 좀 공부를 해두세요. 그러나 하나의 스톤 제국을 이룩한 크로니 스톤의 부와 권력에 대한 회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깨끗한 모임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스톤 제국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또 거기에 또 부와 권력이 의도하지 않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1세기 후반에는 더욱더 철저한 세상과의 단절, 금욕과 운둔을 추구하는 새 형태의 그 스톤 운동이 또 낳게 돼요. 그래서 신호세 수도사로 알려진 시토스토에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크로니스토는 화려함을 비난하고 예전에 이게 깨끗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와 권력을 쌓아가지고 더 더러워졌다. 비난하면서 그 당시 건축과 의식, 복장들 모든 면에 단순 소박함을 강조하고 장원제에 근거한 지대 수입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수도사들의 노동에 의해서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제 지대 수입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대 수익 같은 걸 버리고 자기 땅을 가지고 해서 수익을 얻는 걸 버리고 수사들이 노동을 위해서 자급자족하고 절대 지대 수익을 받지 않는 그렇게 이제 땅의 소유권 그러니까 이게 임대를 해주고 그 지대를 받는 게 아니라 수도사들이 직접 경작을 하는 그런 이제 하죠. 100% 경작하는 자 그렇지만 이 스토어에도 또한 눈부신 성공으로 결국에는 개혁 정신이 부와 권력에서 퇴색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크로니와 시토도 초창기 때는 개혁을 하자고 이제 분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이제 뭐냐면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부와 세습을 쌓게 되니까 원래 정신을 망각한 채 또 그냥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또 뭐냐면 어 프란체스코 스토에나 그 다음에
도미니크 수도에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깨끗이 나갔는데 나중에는 타락하게 됐다. 그런데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이때 이제 11세기 이후에 그 당시 11세기 13세기 때 이제 도시 경제가 발달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대중들의 어떤 영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 뭐냐 추구하려고 이제 하게 되고 그에 부응해서 새로운 유형의 수도사들이 등장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왜 얘기한 성 프란치스코하고 도미니크 회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그 교단을 나중에 이노케티브 3세가 승리를 해주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정통적인 수도원의 정신이 퇴조되는 가운데 도시사회의 발달과 도시대중의 성숙한 영적 요구에 부응해서 그 새로운 유형의 수도사들이 13세기 말에 등장을 했죠. 요게 이제 그 새로운 수도원의 유형이죠. 유형의 수도사 등장 배경이죠. 도시의 발달과 같이 등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수도 성직자의 간주하는 삶과 간주하는 사람은 모든 세속의 인연을 끊고 그냥 수도원에 처박혀갖고 기도만 하는 삶이야. 그다음 제속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속세에 들어와서 신자들과 부닥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활동적인 삶이죠. 이 두 개의 걸 결합시켜서 수도사이면서 청정한 수도원 경례에 친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그의 제자처럼 대중에게 선율을 하고 탁발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수도원사를 이제 추구하게 되죠. 새로운 유형의 수사들은. 그래서 이제 그 탁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탁발 승려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을 좀 달라고 하면서 먹으면서 뭐 대중들과 이제 얘기 좀 나누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 탁발 승려도 유명한 게 뭐냐면 성 도미니쿠스 해와 그다음에 성 프란체스코 해죠. 그래서 그 옆에 뭐 설교자 형제, 작은 형제 했는데 동일한 그 단체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단체들이 활동했다. 그래서 탁발스토어에는 무엇보다 세속의 대중들을 설득하고 계도하고 구제하는 사도적 미덕을 실천하고자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속 성직자 또는 수도 성직자의 신분을 주축으로 한 중세 교회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봉사를 제공했다. 그래서 그들은 세를 주고 설교하고 미사에 집전했으며 신자들의 속죄를 위해 또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죄를 사해주고 망자의 명복을 빌려줬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성직자의 주 역할이 칠성사 같은 것들 있죠. 예, 이게 대표적인데 이 칠성사들을 이제 해야지만 그 당시 어디에 갈 수 있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걸 받지 않을 경우에는 쟤를 완전히 식지 못하기 때문에 연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기능을 이제 주로 했다라죠. 그리고 그 당시 중세 시대 때는 문자를 익히고 쓸 수 있는 라틴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중세 성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문자 지식을 독점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도원과 교회는 학문기관이나 교육기관 역할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콜라라는 것도 그 수도원의 부속학교에서 출발했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보면 그 당시 항우제 개척하는 그 역할도 또 했는데 이 스토에서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시토에스톤이야. 이 시토에스톤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크로니스톤도 부정포에 빠졌다. 그러면서 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강조하면서 지대 수입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원들의 노동에 의해서 자급자족을 추구했던 수도원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수도원들이 이제 기독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많은 지역을 개간을 했어. 네, 자기 스스로. 그 내용을 보면 중세교회는 또한 거대한 영지를 경영한 경제 주체이기도 했다. 전체 농경지의 3분의 1가량이 종교기관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교회 자체가 중세의 최대의 영지였다. 청빈의 이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여러 수도회들이 성공의 결과를 이초 이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개혁 수도원조차도 이렇게 영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영주이면서도 또 수도원에 또는 성직자로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내걸었던 목표와 다르게 좀 세속의 어떤 맛을 보다 보니까 점점 부정부패에 빠지게 되죠. 한편 스토어는 넓은 많은 경우 넓은 영지를 직접 경유해 농업기술의 개량과 합리화 이바지는 특히 항구지에 들어간 시토의 스토어원들은 개간 사업이 두각이 나타났다. 그래서 요거 시토의 스토어는 개간 사업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교회는 교육과 뭐 자선 활동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집안의 재산을 일부 물려받은 귀족 태생의 성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교회의 수도원의 부에 기대어 그 일반 대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빈민가 가부들과 고아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죠.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교회 규율과 자선 활동은 역시 그다음 부에 기반을 둔 거다. 상당히 교회가 돈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뭐 도적들이 그 당시 행해질 때 제일 먼저 터졌던 것이 뭐 수도원이나 교회를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찰 먼저 털잖아. 사찰에 그 부가 많거든. 돈 훔쳐갈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교회 또 기능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통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직자든 죄와 벌에 관한 갖가지 이해와 종교, 교리 등을 앞세워 개인의 도덕을 교육했고, 그게 이제 1215년 4차 라테란 공의죠. 여기에 대해 결정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교회 성사를 통해 개인의 양심을 감찰했으며 결혼 성사를 통해 부부의 성생활까지 규제하고 간섭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권위와 사법권을 통해 이단을 물론 사회적 이탈 및 행위 및 그 집단을 규정하고 배제시켰으며 노동과 공정가격은 예전에 얘기했죠. 이제에 관련해 1년의 규범을 제시하면서 사회경제적 윤리도 또 지도를 했죠. 그 다음에 기사들도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사회 집단에 대한 통제의 가장 뚜렷한 예는 서기 1000년에 전후한 시기에 혼란을 주범된 기사들의 무분별한 폭력을 규제하는 거야. 그럼 캠페인으로서 신의 평화와 신의 후전이라는 운동이에요. 신의 평화는 주로 이제 성직자를 비롯한 무장하지 않는 인간을 상대한 기사대 폭력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후전은 사순주의가 주의 기간 동안은 교회가 지정한 성선 기간 동안은 일체 전투 행위를 금지시킨 거죠. 그래서 11세기까지는 좀 무법천지였는데 교회가 나와서 신의 평화 운동, 신의 후전 운동을 이렇게 걸치면서 나름대로 통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이 점점 이제 예의를 갖추게 되고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기사가 이제 단순히 무력을 집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배층에 이르러서 이제 귀족으로 이제 등급이 이제 되죠. 예, 귀족과 동일시 여기는 풍토가 또 마련했던 것도 그런 배경 아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세기 때 교회 선전이 시작된 십자군 운동은 기사들의 폭력을 기독교 세계 밖에 이교도에 향하게 하는 폭력함으로써 폭력배에 다가오는 기사들을 이른바 그리스도 전사로 이제 탈바꿈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기사 선임 시기에는 성직자가 입회해 기사에게 수여한 건과 깃발을 축복하는 간행 또한 전사의 무력에 종교적 사망을 불어넣는 교회 염원이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행해서만 무력을 행사해라. 많이 통제가 된 거죠. 그래서 즉위하는 국왕의 축성 시기에는 비슷한 연원도 있는데 교회는 국왕을 도율해 기름을 부어줘. 이게 이제 중세나 근대 이후부터 계속 이제 하나의 정통이 되는데 자 교회는 국왕을 도유함으로써 그에게 신성한 카리스마를 불어넣음으로써 그를 카톨릭 신앙의 수호자요 교회 성직자들 보호자로서 그리고 평화와 질서와 정의의 사도로서 세우고자 했다. 신성한 왕권이나 자칫 교회의 권력의 위험을 신성한 왕권이나 자칫 그 교회 권력의 위협이 될 소지가 있었지만 여하튼 그 이데올로기는 성직자를 통해서 생산되고 유포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 권력을 위협한 요지가 있지만 일단은 왕권에 뭐냐면 기대어 가지고 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초창기 때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을 개발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신분 이대로기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이제 이 삼신분 이대로기는 아까쯤 얘기한 기도하는 자, 싸우는 자, 일하는 자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사회가 기도하는 자, 그 다음 싸우는 자, 일하는 자 이렇게 세 개의 위계로 나눠져 있고 이런 사회적 불평등은 다 신의 뜻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건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법, 천부인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법 하면 뭐 근대적 의미로만 해석하는데 꼭 중세시대 자연법이나 이런 거는 근대적 의미가 아니었어요. 천부인권도. 신의 질서에 수응하는 거, 자기가 타고난 지책에 수응하는 그런 삶을 자연법, 그다음 천부인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신의 뜻으로 내세워 고착화하고 노동하는 계급에 대해 착취의 현실을 호도하며 성직자 도덕적 개인과 영도주의를 정당화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대충 제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게 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볼만한 게 없어요. 이 6장 부분은. 네. 그래서 코니스톤 개혁 부분하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도미니쿠스하고 성 프란치스카 그다음에 시투교단 그 정도 약간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볼만한 게 없어요 여기서. 예. 그래서 그냥 한번 훑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 유럽의 문화, 타문화의 교류 부분을 할게요. 여기는 이제 중세 유럽 부분은 유럽의 문화 부분은 시험 문제 좀 약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